자, 그래서 이제 학교 부적응의 유형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교재 231페이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원인에 관한 내용이 비슷하죠? 그래서 230페이지에 보면 학교 부적응의 원인이 나와 있는데, 복합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요인은 낮은 자존감과 정서적 문제, 미숙한 대인관계 문제.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 환경의 요인, 그래서 결손 가정이라든가 빈곤 가정이라든가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이 이런 학교 부적응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학교 환경 요인이에요. 그래서 입시 위주의 교육 또는 불량 교육 관계, 교사의 생활지도 부족 등이 이제 학교 환경 요인의 그런 학교 부적응의 원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특히 이제 청소년 복지라든가 아동 복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학교 부적응 아이들을 만날 여지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왜 학교에 부적응을 하는지를 알아야지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케어하고 그들의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아니야, 나는 학교 부적응하지 않아에 선을 긋지 말고,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런 아동 클라이언트들 또 청소년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뭐 다른 교수님들이 내 주장에 얼마큼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본질적으로 사회복지의 중심은 인간이라고 생각해. 중심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존중과 이해라고 생각해. 아무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실천론이 탁월하더라도 인간학적인 이해와 인간적인 존중이 없이는 사실 좋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어요.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여기서 강의 떠들고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한 학생 한 학생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사실 그 아이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할 때 그 사람이 좋은 교수인 거지, 그 사람이 많이 알고 뭐 강의를 잘한다고 해서 물론 반드시 좋은 교수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거든. 그죠? 자, 그래서 부적응의 원인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했고, 세 번째는 학교 환경 요인. 아까 말한 혹시나 입시 위주 교육에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내가 좋은 대학, 내 친구에 비해서 또는 언니 오빠에 비해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혹시나 그런 패배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가질 필요 없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 꿈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요인이 있어요.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가치관의 혼란, 물질 만능주의 또는 매스컴의 영향 등이 이런 이제 청소년 학교 부적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 체계가 미약해요. 얼마 전에 얘들아 뭐가 있었냐면은 이 의정부에 한번 난리가 난 게 있었어요. 뭐가 났냐면 그 왜 성인 그 리얼돌이라고 그 성인 업소가 이 학교 근처에 만들어진 거야. 근데 법적으로 얼마 이내 유해 환경을 만들 수 없는데 딱 그 한계를 살짝 넘은 지역에, 근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집에 가기 위해서 수시로 다녀야 되는 길인데 그런 성인 샵이 생긴 거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청와대 게시판까지 올라갔어 그게. 그래서 청와대 게시판 나도 가서 동의를 했거든. 여기 이거 장사하면 안 된다. 결국에 이제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거기가 문 닫았어요. 아직까지도 이런 청소년에 대한 사회 보호 체계가 미약하다라고 하는 점 또한 이제 문제인 거고, 우리 교재 231페이지 나오는데 성인들의 문란한 성의식이라든가 왜곡된 가치관, 또 퇴폐 향락 문화의 보급, 또 사회 구조의 파괴, 가정과 환경의 고립, 생활 수준 격차에서 오는 열등감,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겠다. 뭐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이 정도만 얘기도 아마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학교 부적응의 유형에는 어떤 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학업과 관련된 유형이죠. 뭐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습 부진과 무단 결석을 하는 학생들에 관한 내용이죠. 아까 내가 이제 그 지역 아동센터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내가 가서 이제 그림책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제 토론 수업을 했어요. 토의 수업을 그림책 가지고. 걔들하고 뭐 영어 수학을 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애초부터 이미 걔들 영어 수학을 포기한 애들이라고. 근데 걔들 되고 영어 수학 하기 어려워서 이제 그림책 가지고 아이들하고 수업을 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경민 여중에도 수업을 하거든요. 놀라운 게 뭐냐면 애들이 기초 개념이 너무 약해. 이 중학생이 이 개념을 모른다라고 상상할 수 없는 단어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아이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습 부진으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그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고, 기껏해야 이제 학교를, 그래서 거기 센터에는 학원을 다니는 애가 극히 드물대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교육인데 학교도 부적응이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학습 부진이나 기본 단어를 잘 모르는 아이들이 태반인 거야. 그런 아이들이 이제 지역 아동센터에 오는 거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 뭐 보호 쉼터에 이제 아이들이 오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이제 무단 결석이나 학습 부진을 이제 겪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정서적 부적응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서와 관련된 거는 무기력감. 여기 나와 있어요. 밑에 231페이지 밑에서 한 7개째 나와 있어요. 무기력감, 낮은 자존감, 충동 성향, 뭔가 계획하지 않고 그냥 욱하는 대로 또는 우울 성향, 불만, 이상행동, 불안, 지나친 수줍음, 시험이나 학교에 대한 공포, 자살 기도 등이 이제 정서와 관련된 유형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청소년 중에 정신 건강이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게 사실 우리도 여기에 어느 정도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기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가 먼저 사회복지사가 먼저 정신적으로 건강해야지만 우리가 맞닥뜨리는 클라이언트들의 정신 건강에 우리가 일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1페이지 보면 대인관계와 관련된 유형들이죠. 뭐 했던 얘기입니다. 따돌림, 신체적 폭행, 위협, 낙서, 반항, 기물파손, 흉기 효지, 갈취 및 도박 등이 포함되어진다. 여기 이제 경민 IT 고등학교나 여기 경민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옛날 뱃사다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거기 좀 이렇게 움푹 파인 데가 있어. 근데 거기 식당이 있다가 이제 식당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뱃사다가.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거기에 숨어가지고 교복을 입고 담배를 계속 펴. 근데 이게 참 이게 내가 경민 IT고 선생이나 뭐 IT고인지 모르겠어. 어떤 IT고나 비즈니스고나 경민고 학생들일 텐데 얘기를 하고 싶어도 내가 이제 직접 그 학교 선생이 아니니까 내가 얘기도 안 될 것 같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학교 근처 담배 피면은 이제 걸릴까봐 대학에 와서 담배를 피는데 사실 이제 그런 뭔가 학교에서는 학생이 담배 피는 것을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일종의 반항적인 거지. 요즘에는요 학생 인권이 잘못 적용돼가지고 학생들 소지품을 검사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얘가 담배 피는 게 분명한데 담배 검사를 하면 이게 소지품 검사를 하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이 고민스러운 거지. 도대체 어디까지가 학생들의 훈육이고 어디까지가 학생들의 인권이냐는 거야. 학생이 만약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담배를 소지하고 있으면 그거는 뭔가 저하하는 게 교사의 역할인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소지품 검사를 해야 되는데 소지품 검사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그러니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인관계 관련된 유형의 그런 학교 폭력의 학교 부적응의 문제 또 성과 관련된 유형들. 여러분 놀랍게 매년 한 1000명 정도의 미혼모가 발생한대요. 매년 1000명 정도. 여러분 1000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봤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았어. 아이가 미혼모인데 아이를 낳았어. 근데 이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탯줄도 끊지 않고 쓰레기통에다 버린 거야. 휴지통에다. 여러분 뉴스 본 적 있잖아요. 3일 동안 막 끈적끈적하고 벌레 많은 쓰레기통에 애를 3일 동안 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이상한 소리가 나다 보니까 아이가 살아서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를 구조했는데 보니까 막 그 벌레 이런 데 있었어가지고 온갖 피부병에 그래서 3일 동안 애가 버틴 거야. 그 아이를 이제 데려다가 보호소에 해가지고 이제 입양을 보낸다고 한다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보니까 이제 그 CCTV에서 다 봤잖아.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아이를 낳은 거야. 고등학생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야. 응? 이런 어떤 미혼모 문제. 여러분 베이비박스라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럼 베이비박스에 누가 자기 애를 베이비박스에 넣을까라고 하지만 엄청나게 아이들이 많이 들어온대. 근데 그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 자녀를 책임질 수 없는 미혼모나 미혼부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잘못된 성과 관련된 잘못 일탈을 통해서 또는 이제 책임지지 못할 짓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 아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혼모가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예전에 다른 과에 있을 때 보면 학교 중에 애가 학교 휴학하겠대. 왜 그러니까 자기가 임신했다는 거야. 학생인데 임신했다는 거야. 그리고 뭐 걔 선택이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교수님 애가 좀 크면 제가 학교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20대 중반인데 벌써 임신해가지고 못 돌아와. 애가 계속 손이 가야 되고 애가 고등학교 갈 때까지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고 애가 성장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드는데 학교 가서 공부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런 어떤 성과 관련된 그런 어떤 청소년의 병리 문제 때문에 아이도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반드시 뭐 불행하다 단정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미혼모도 되게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놀랍잖아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아이를 임신했는데 성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내가 임신한 걸 모르고 그냥 살이 쪄서 배가 나왔다고 생각한대. 그래서 실제로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는 미혼모도 있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청소년의 정신 병리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가 막 앵앵하게 우는데 걔를 아무것도 옷도 입히지 않고 벌거벗긴 채로 기저귀만 차가지고 마치 쓰레기 봉투 버리듯이 쓰레기통에 버렸다라고 하는 게 이게 찍고 있어서 내가 좀 거친 말을 못하겠는데 그게 제정신이겠냐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게. 무슨 쓰레기 봉투도 아니고 애를 어떻게 쓰레기통에 버려. 그야말로 베이박스에 맡기더라도 아니면 보육시설에 맡기더라도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것도 20대, 30대가 아니라 10대 때, 미혼모 때. 근데 내가 다섯 번째는 약물 남용과 관련된 유형이죠. 점점 이제 약물을 남용하는 청소년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약물을 남용하다 보니까 뭐 본드라든가 가스라든가 가솔린, 아세튼 같은 이제 흡입제를 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애가 긴장 상태에 있는 거지. 그래서 조금만 불쾌한 자극을 주면 그냥 확 감정이 폭파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경우냐면 내가 아는 사람인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는 사람인데요. 그 신촌에 횡단보도에 서 있었대요. 신촌에 횡단보도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와가지고 모르는 사람인데 뒤에서 볼펜으로 어깨를 이렇게 찍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 이유 없어. 그냥 짜증나서 찔렀대. 잘라서. 근데 이 볼펜이 제대로 들어가지고 막 피가 나고 병원에 가가지고 볼펜이 안에 이제 볼펜 심 같은 게 있잖아. 몸에 막 이물질 들어가가지고 아주 곤혹을 그냥 아니 아는 사람도 아니고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앞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냥 볼펜을 찍은 거야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약물 남용과 관련된 그런 어떤 이제 뭔가 긴장 상태에 있어서 불쾌한 자극을 외부로부터 받으면 감정이 막 폭파되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고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사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과 의사소통이 점점 줄어들죠. 나도 마찬가지야. 딸하고 점점점 어릴 때는 말이야 뭐 유치원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고 학교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얘들도 이제 하루 종일 학교에 있다 보니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또 나도 하루 종일 학교에서 업무보다 집에 가면 별로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실 대화를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럼 이런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이제 이 아이들이 학교 부적응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엄마가 담임선생님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부적응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도 더 원활하게 해야 되고 자아 존중감 너는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 너는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치들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유해 환경에 접촉할수록 그 문화를 따라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청소년들이 그런 유해 문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번째는 인터넷 미디어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뭐 남성과 여성 또 여러분과 모두 다 사실은 이제 인터넷 미디어 사용의 위험군이죠. 나도 어떨 때는 막 되게 잠이 안 올 때는 핸드폰 하다가 핸드폰 배터리가 다 나갈 때까지 핸드폰을 하다가 잠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막 보다가 돌려가지고 핸드폰이 막 이마에 떨어져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인터넷이나 미디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지하철을 타면은 그래도 신문 보는 어른들이 있고요. 대학생들 중에 책을 보는 대학생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신문을 보거나 책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핸드폰만 하다가 시간을 때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어떤 인터넷이라든가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과도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교재 23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스마트폰과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전에 보니까 여기 아는 교수님은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들어갈 때 핸드폰을 무조건 다 끈대요. 그러니까 아들도 딸도 그 교수님도 그 사모님도 핸드폰을 다 끈대. 그러니까 되게 답답할 때가 있어. 아니 내가 급하게 카톡 보냈는데 카톡을 안 봐. 근데 이분은 하여튼 딱 집에 들어가는 순간 핸드폰을 딱 끄고 신발장에 다 놓는데요. 약속을 했대. 왜냐면 그 교수님 보니까
가족들이 같이 모여있는데 서로 카톡하고 핸드폰을 하고 서로 얘기를 안 하더래. 그 심지어 가족끼리 말하면 되는데 그걸 카톡한대. 야, 뭐 물 좀 떠와. 이렇게 카톡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잖아. 같은 공간인데도 말도 안 하고 카톡을 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야, 우리 집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핸드폰 쓰지 말자. 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거를 뭐 디지털 프리라고 그러더라고. 디지털 프리. 그래서 디지털 없이 사는 삶을 관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대의 경우에는 2013년도에 미디어 의존율이 25.5였는데 31.6으로, 또 20대의 경우는 15%인데 24.2%. 아마 이게 2013년도니까 지금은 더 하겠죠. 지금은. 그래서 요즘에 특히나 이제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칭얼대니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아예 주고 이렇게 아이를 달래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위험한 양육 방식이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런 어떤 미디어나 인터넷에 너무 노출되는 것을 유아 때부터 경험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정서장애나 학습장애로 이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어떤 태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미디어의 장단점, 우리 교재 23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장단점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교재를 23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36페이지. 첫 번째는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죠. 나는 개인적으로 원래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는 딱 하나야. 나도 처음에 해봤는데 거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 누가 와서 좋아요 눌렀나 안 눌렀나 또 봐야 되고, 페이스북에 또 사진 마음에 안 들면 또 내리고 또 올려야 되고, 또 누가 댓글 달았나 안 달았나 수시로 봐야 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를 하다가 폐쇄했어. 다 나갔어요. 근데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가 얼마나 약은지 가입을 쉽게 해놨는데 나가는 거 되게 복잡하게 해놨어. 근데 그걸 찾아가는 거 다 폐쇄시켰거든? 근데 요새 다시 하고 있어요. 왜 다시 하고 있냐면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학교의 홍보물을 개인 인스타그램이나 그 페이스북에 올리라는 거예요. 그 억지로 이제 지금 페이스북하고 인스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좋은 건 뭐냐면 많이 못 만난 사람도 그 사람 페이스나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요새 뭐 하고 있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 수 있어. 그래서 대인관계가 원활한 측면이 있어. 너 요새 야 얼마 전에 너 어디 갔다 왔더라? 너 어떻게 왔어? 그래 되게 좋았어. 근데 모르더라도 그런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원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는 자기 주장이 분명해지고 또는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 여지가 있다. 또 평등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우리 딸도 사실 못하게 하는데, 왜 못하게 하냐면 나도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할 때 보면은 여러분 올리는 게 대부분 다 뭐예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대부분 내용이 뭐예요? 나 같은 경우 뭐 무슨 입시나 뭐 이런 거 올려요? 대부분? 그런 거 안 올리잖아요. 대부분 다 뭘 올려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은 거, 또 어디 여행가 놀러 갔다 온 거, 대부분 그런 거를 올린단 말이지. 근데 물론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너무 거기에 너무 과도하게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디어의 단점은 분절된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절된 어떤 자아감이란 뭐냐면 현실 속의 나하고 사이버상의 나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중독 단계에 다다르면은 결국에는 현실 세계와 사이버상의 나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떤 단절된 자아를 형성하게 돼서 자아 정체감의 혼미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실 세계에서 만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버 세계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일종의 보상, 그리고 오히려 현실보다는 가상세계의 나를 오히려 더 나답게 생각하는 그런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충동적인 성향에, 그러니까 이런 사이버 공간이라는 게 되게 자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을 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 서든 어택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잖아. 근데 막 사람이 총을 들고 막 사람을 죽이는 거야. 사람을. 그 사람이 막 피가 흘리는 게 보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게임이기 때문에 용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게 너무 중독이 되면 뭐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 뭐 게임에서 수십 명을 죽이는데, 그 많은 서강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에 의하면 폭력적 게임에 노출이 많이 된 사람일수록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아이의 폭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이미 입증이 됐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의 지나친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충동적 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현실 감각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현실 감각 능력이. 예를 들어 아까 봤던 것처럼 나는 이제 그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보면 어찌나 내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지 다 행복하잖아. 막 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다 멋진 데 가고 다 여행 다니고 근데 나는 맨날 학교 나와서 근무하고 막 이럴 때 보면 내가 왜 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멋진 그림이나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는 그 사람은 문제가 없을까? 똑같이 문제가 있이 살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불행하고 저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불행감 또는 자기 존중감, 자기 효능감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의 지나친 사용은 그런 단점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우리 뇌에 있어서 그 우측 전두엽에 문제가 생긴대요. 실제로 핸드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우리 뇌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우측 전두엽에 이상이 생겨서 주의력 결핍 또는 과잉 행동 장애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ADHD죠. 또는 집중을 못하는 거야. 집중을. 아까 말했죠.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야. 나 주말에 이제 학교 나올 때가 있거든요. 토요일 날. 그 여기 표관 앞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진짜 핸드폰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10분 동안 가만히 앉아있기 힘들어. 그만큼 우리가 뭔가 집중하거나 가만히 있는데 익숙하지 않아. 뭐 잠깐 자극을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오지도 않는데 잠깐 카톡 확인하고 오지도 않는데 누구도 좋아요 안 누르는데 잠깐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고 몇 명이나 좋아요하고 누가 댓글 달았는지 그러니까 그런 자극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집중력 결여 또는 과잉 행동 장애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구나 여기 보면 TV를 보면은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한번 TV가 고장난 적이 있었어요. 그 TV를 안 샀거든 한번. 한 6개월 동안 TV를 안 샀어요. 근데 TV를 안 사니까 시간이 너무 남아. 왜 남냐면 한참 뭐 얘기하고 밥 먹고 했는데도 10시가 안 됐어. 근데 TV가 있을 때는요. 껐떡하면 12시예요. 그 다음 TV를 볼 때는 가족끼리 얘기 안 해. TV 보고 히지히지 웃지. 근데 결국엔 TV를 사긴 샀어. 왜 샀냐면 하이마트 가면은 우리 집 애들이 나올 줄 몰라. TV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TV 앞에 붙어 있어. 그래 이거 너무 구질구질하다 해가지고 결국에 TV를 사긴 샀는데 그러니까 TV를 지나치게 오래 보면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미디어 사용의 지나친 미디어 사용의 단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집은요, 어떤 교수님들은 아예 집에 TV가 없는 집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TV를 안 보더라도 TV를 습관적으로 켜는 집이 굉장히 많아. 아무도 안 보지만 TV를 켜놓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 결국에는 TV를 보는 것도 습관인 거고 책을 읽는 것도 습관이야. 그죠? 근데 우리는 우연하게 책을 보는데 습관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TV를 보는데 습관화되어 있고 그 TV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이 같이 있지만 결국에는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가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게 또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즘에 결혼 안 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여러분 중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뭐 TV가 뭐 정보를 습득하거나 또는 어떤 오락적인 의미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그런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득보다 해가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면 되겠고요. 237페이지 보면은 인터넷 중독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인터넷 중독.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스마트폰 중독 심각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전두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야. 실제로. 이건 뇌 사진을 정말 찍은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2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안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단기간에 애들한테 스마트폰을 주면 애가 잠잠해요. 그러니까 통제가 쉬우니까 준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이제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어른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그 어두울 때 핸드폰을 많이 보면 눈에 백내장이 생겨서 심각한 경우에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미디어 사용은 정신 건강과 함께 어떤 육체적 건강에 있어서도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인터넷 중독에 관한 내용들은 뭐 여러분 아까 나왔으니까 239페이지 그러면 청소년을 위해서 어떻게 생활 지도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뭐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갖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소중해. 여러분 만약에 얘들아 봐봐. 내가 지금 요즘에는 거의 뭐
그 교수가 아니라 거의 PD 같아. 막 이런 거 막 갖고 다니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얼마 줬냐면 한 2만 5천 원 정도 줬거든요. 2만 원 정도 줬거든요. 2만 원. 뭐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아요. 왜 비싸지 않아요? 이 세상에 이와 비슷한 게 똑같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비싸지 않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이 거치대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겠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관우처럼 또 여러분처럼 여러분과 같은 모양과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전 세계에 딱 한 명이야. 한 명이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관우는 유일하게 한 명밖에 없거든. 근데 그런 의미에서 가장 누구든지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도록 하는 게 매우 필요하단 말이지. 비록 뭐 명문대학에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여러분이 사회복지를 원하지 않았지만 점수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온 경우라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이 사회에 쓸모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도록 하고 하는 것이 그 정신 건강에 되게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자아 존중감과 자아 자신감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240페이지에 중간에 나오죠. 자아 존중감, 셀프 이스템, 자아 자신감, 셀프 컨피던스. 결국에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지만 결국에는 나의 소중을 내가 먼저 깨닫게 되고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을 내가 존중할 수 있게 되어진다. 자기 존중감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수용적 태도를 길러주는 게 필요하다. 그죠? 뭔가 무조건 교수님이 얘기하면 아유 꼰대가 얘기하니까 나는 들을 필요 없어. 그래 너는 그렇게 얘기해. 너는 우리와 세대가 달라. 라고 무조건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수용하는 태도. 내가 존중할 수 있는 권위에 대해서는 그 권위를 수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정신건강에 유리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나의 정체성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모든 가치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개방적 태도를 갖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아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괴감을 갖기보다는 내 상황을 인정하고 또 감사하면서 사실은 살아가는 것이 긍정적인 자아감을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그 네이버 밴드에 밴드 활동 하나 있어요. 그 감사하는 밴드인데 65세 된 분이 거기 이제 밴드에 감사글을 계속 올려요. 근데 그분이 65세인데 되게 집을 잘 살아봐. 뭐 강남에 아파트가 있대요. 근데 이분의 아들이 교통사고 죽었어요. 아들 하나인데 교통사고 죽었어요. 그 남편이 폐암으로 죽었어요. 그 본인이 취장암으로 수술을 받았어. 취장암은 치료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다 죽고 자기도 취장암에 걸렸어. 그러면 여러분 삶이 어떻겠어요? 감사하기 어려운 삶이잖아요. 아니 아들만 죽은 것도 아니고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자기만 건강해도 되는데 자기도 취장암이야.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럼 우리는 불평불만을 가질 여지가 있는데 그분이 날이 밝으면 이제 날짜가 바뀌면요. 제일 먼저 감사하는 글을 올려요.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감사할 거리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지만 감사하는 거를 막 이만큼씩 올려. 이만큼씩 정말로 내 몸이 아파 죽겠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강의를 준비하다 보면 저 사람이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 통해서 자기 효능감, 긍정적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구나. 그죠? 누구도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하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되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상호작용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확고하고 공정하고 명시적인 규칙을 세우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여기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그런 명확하고 공정하고 명시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무이죠. 그죠? 네 번째는 학생으로 하여금 성공에 확신을 심어주고 성공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 예전에 내가 다른 과 교수할 때 내가 학생들에게 졸업할 때 항상 그런 얘기하거든. 얘들아 기죽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항상 그래. 맨 마지막에 기죽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 우리 학교 이제 12년 정도 됐는데 근데 어떤 학생이
그 중앙대학교 면접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제 이렇게 면접 대기자 이렇게 앉아 있잖아. 근데 서로 물어봤대. 오셨어요? 네. 여기 왜 지원하셨어요? 걔가 뭐 그 중앙대학교 미디어 무슨 관련 대학원을 갔는데 옆에 애가 자기는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그랬대. 자기가 서울대학교를 나왔대. 그 이제 서로 물어봤대. 나 저 서울대 나왔는데 어디 나오셨어요? 물어봤대. 그때 네, 저 경민대 나왔는데요. 라고 했대. 근데 보니까 경민대가 전문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전국시마를 모르는 거야. 얘가 전국시마에 싹싹하기를 받았는데, 근데 얘가 좀 주눅이 들더래. 그 이제 면접 보러 들어갔대요. 근데 중앙대 교수님이 경민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더래, 이렇게. 얘가 여기를 왜 왔나 싶은 거지. 경민대? 그야말로 어디서, 이제 잘 모르는 대학인 거지. 근데 얘가 그랬대요. 교수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는데요. 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경민대 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경민대에 다니는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서 전 중앙대 대학원에 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 도대체 무슨 배짱이냐? 근데 얘가 뭐냐면 한수 더 떠가지고 면접 보는 교수님 옆에 영어 원서가 있더래. 그래서 교수님 제가 그 영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랬대. 내가 알기로는 걔 영어 못하거든. 영어 읽어보겠대. 그래서 내가 야, 읽어보라고 했다가 영어 못 읽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걔가 하는 말이 교수님 어차피 떨어질 것 같더래. 교수님이 의심스럽게 쳐다보더래. 중앙대 교수님이. 그래서 영어책 읽어보신다 그랬대. 근데 그 교수님 말 괜찮다고 그랬대. 천만다행이죠. 합격했어요. 물론 합격한 다음에 오면서 또 전화. 교수님 그때 교수님하고 영어 공부 좀 더 열심히 할 거려. 교수님하고 그때 글쓰기 좀 열심히 할 거려. 좀 레포트를 못 써가지고 맨날 밤을 새고 있다는 거지.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면 또 열심히 여러분 삶에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내가 성공하길 바라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거지. 그죠? 여러분 인서울 사이즈라인은 2학년, 대학교 2학년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살아보세요. 그죠? 도서관에 살아. 정말 전전긍긍하며 전국 공부와 영어와 스펙 쌓기 위해 전력을 다하거든.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만큼 공부해야 되고 그만큼 자기의 꿈을 위해서 노력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학교에 전임교수가 약 90명 돼요. 우리 학교에 전임교수가. 여러분 전임교수는 우리가 교수가 많아요. 전임교수가 있고 뭐 강의진호 교수가 있고 겸임교수가 있어요. 우리가 통칭적으로 교수님이라 불러요. 근데 우리 학교에 전임교수가 약 90명이에요. 90명 중에 서울대학교를 나온 교수님도 있고 연대를 나온 분도 있고 서울의 유명한 대학을 나온 분도 있는데 우리 대학을 졸업한 전임교수가 4명 있어요. 우리 학교 나온 전임교수가. 그 당시에는 정말 우리 학교에 건물도 몇 개 없을 정도로 정말 허접한 학교였어. 지금보다 더 허접한 학교였어. 교육부 지원도 못 받는 학교였어. 근데 그분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경미대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여러분 대학원에 갔는데 얼마나 무시받았겠어. 어떤 무슨 이렇게 경미대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네가 왜 우리 고대 대학원에 왔냐? 네가 왜 우리 중앙대 대학원에 왔냐고 얼마나 무시받았겠어. 근데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왜 우리 경미대 박사 못 받으니까 박사학위 받고 결국에는 서울대를 입학한 그 당시에 학력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전임교수가 된 거야. 그러면 같은 해 누구는 서울대 가고 누구는 경미대 갔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똑같이 성공한 거잖아. 그죠? 얼마든지 여러분이 노력하면 나는 그분들 되게 존경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차별을 얼마나 견뎌내기 힘들었을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그들이 원하는 얼마나 자랑스러워. 내가 너희들 선배다. 내가 경미대 출신이다.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교수가 됐다. 그 후배들 그 학과에 얼마나 하나의 롤 모델 되는 거고 우리 사회복지과는 아니에요. 하지만 있단 말이지. 뭐 겸임이나 강의전담은 더 말할 것도 많이 있고 전임 교수의 경우도 교수 되기 어려운데 4명 정도가 우리 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얼마든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삶에 대해서 집중하면 반드시 교수가 성공적인 삶이라 단정할 수 없지만 여러분도 분명히 성공할 여지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성공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242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 난 할 수 없어. 여러분 중에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그죠? 되게 안타까워. 여러분
이제 20살, 21살, 22살밖에 안 됐는데 못할 게 뭐란 말이야. 그죠? 나는 하룻밤 새면 말이야. 그 다음날 피곤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젊기 때문에 하루 세워도 밤 세워도 약간 쪽잠만 자면 또 여러분 일에 전념할 수 있잖아. 근데 처음부터 자포자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 그러니까 무기력이 막 학습된 거지. 뭐 하려고 하질 않아. 그죠? 교사의 지시에 주의를 기울이잖아. 교수님이 아무리 잔소리해도 그래 너는 그래도 해라. 나는 엎드려 잘 거다. 그래 얘기해라. 야, 이쪽 길로 갔다 이쪽 길로 흘러가는 거다. 넌 교수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 그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지. 그러잖아. 학습된 무기력의 특징이 그거잖아. 교사의 지시에 무반응이야. 무반응이야. 나 예전에 그런 경우도 봤어요. 학생이 상담 날짜 잡았어. 그러니까 난 연구소에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애가 안 와. 애가 그 실시간 뭐 카톡을 봤거든. 그 뭐냐면 지금 부산 여행 중이야. 그러니까 교수하고 상담 날짜 잡아놓고서 부산 여행 간 거야. 학교 수업 빼먹고. 그러니까 교사와 교수와의 약속도 하찮게 여기고 교수의 조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그러면 우리 과에 전임 교수가 5명인데 저 5명의 전임 교수 중에 여러분을 위하지 않는 교수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교수를 멀리하려고 그러고 교수님의 그런 조언에 대해서 곱깝게 듣고 잔소리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여러분에게 그게 잔소리로 들리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학습된 무기력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교수님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전공심화 또는 취업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잖아요. 교수님을 한 번 더 찾아간 사람이 인상이 있기 때문에 취업 의뢰가 들어오면 걔를 추천하는 거야. 한 번도 안 찾아와. 그럼 걔를 추천할 수가 없는 거야. 한 번도. 의도적으로 교수님 제가 뭐 궁금한데요. 찾아와서 인사하고 또 지나가다가도 말이야. 아유 저 교수님 비대면 하니까 얼굴 모르겠지? 피해가야지. 그렇게 하면 단기적으로 인사하는 불편함이 없어서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게 교수님들 머릿속에 남겠냐고. 장학금을 추천하단 말이야. 얘가 정말 장학금 받아 좋겠다라고 해서 10줄을 쓰지. 근데 안 친하게 왔어. 교수님 저 장학금 받았는데 좀 추천 써주실래요? 한 2줄 쓰는 거야. 안 쓸 수 없으니까. 내가 교수님과 하는 얘기야. 아는 게 없는데 걔한테. 그러니까 2줄 형식으로 쓰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정말 얘가 받았으면 좋겠어. 막 열심히 쓰는 거야. 10줄을 막 쓰는 거야. 야 꼭 됐으면 좋겠다. 네가 꼭 취업했으면 좋겠다. 그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또는 교사나 교수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고 그게 여러분이 유리한 거야 그게. 근데 그거 안 하니까 이제 엎드려 자고 딴짓하고 나중에 취업했냐고 취업 안 한다고 그러고 경민대에 괜히 가겠다고 그러고 시간 낭비했다고 그러고 본인 노력 안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결혼 좀 늦게 해서 그렇지 내 친구들의 아이들이 벌써 여러분 또래이기 때문에 내가 교수가 아니라 내가 학부모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에게 훨씬 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아이들의 경우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 수업 시간이 9시여도 일찍 올 생각도 안 하고 옛날에는요 늦으면 애들이 막 뛰었어. 요즘엔 늦어도 안 뛰어. 늦어 안 떠. 아니 뭐 지각이지 뭐. 까짓거 뭐 학교 한 번 안 나간다 뭐 큰일 나겠나?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야. 여러분 지금 시간이 빨리 가요? 여러분 일주일이 빨리 가죠 여러분들요? 50대가 되면 시간 더 빨리 가. 월요일인가 싶으면 금요일이야.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거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지루해하고 재미없어하고 노력하라는 교사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도 몇몇 사람들은 그래 내가 정말 삶에 집중해야 돼 라고 생각되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절반은 돼. 절반은 돼. 여러분 사회 나가면 이렇게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걔가 도태하지만 내가 살아남기 때문에 이런 조언 안 해줘. 왜 조언을 해줘? 걔가 잘하면 내가 떨어지는데? 학교니까 이런 조언을 해주는 거야. 학교니까. 여러분과 나는 경쟁 상태가 아니고 여러분 학생과 나는 교수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나오잖아.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에요. 책에 나온 거잖아. 그죠? 노력하라는 교사의 충고를 받으지 않아. 쉽게 좌절해. 조금 어려운 포기해. 조금 어려운 포기해. 어렵지 않은 게 없거든. 어려운 포기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런 게 없는 거지. 교사의 질문에 자발적으로 답하지 않아. 교과목에 엄마하지 않아. 이게 이제 이제 학습된 무기력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뭐 뻔해요. 여기 보니까 뭐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거를 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칭찬이나 격려가 필요한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돼? 아, 내가 8시에는 학교 와야겠다. 9시에 학교 와야겠다. 그리고 내가 학교 오면 내가 뭐 강의실 문이 잠겼으니까 도서관의 문이 열렸으니까 내가 도서관에서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겠다. 우리 학교 막차가 10시 20분이니까 내가 아침 막차 10시 20분에 타고 갈 정도로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야겠다. 뭔가 구체적으로, 그죠? 또는 내가 책을 읽어야겠는데 내가 한 달에 한 권을 무조건 책을 읽어야겠다. 뭔가 그 메저러블이라고 그래. 측정 가능하게 구체적으로 해야지. 아, 내가 오늘부터 학교 생활 열심히 할 거야. 내가 오늘 또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어떻게 열심히 할 건데? 잘 몰라. 내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나는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지 않을 거야. 나는 수업 시간에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딴 생각하면 내가 꼬집어서 내가 집중할 거야. 구체적으로 여기 나오는 게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 무기력한 방법을. 그러니까 사실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취업 준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을 못한다라고 잠깐만 이거를 실드를 치는 거지. 그죠? 그 무기력 때 학습 때 무기력 학생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걸 구분하고 정말 실패를 각오하고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기 효능감. 아, 나는 자기 효능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자기 효능감을 높여줌으로써 여러분 가끔 미디어 나오잖아요. 뭐 도쿄올림픽에서 누가 펜싱 선수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극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마찬가지야. 내가 말로 항상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난 할 수 있다.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배 중에요. 누구라 말을 못하겠는데 여러분 선배 중에 그 박모 군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내가 물어봤어. 걔는 내 수업을 이번에 처음 듣거든요. 근데 걔가 뭐야 너는 졸업하면 뭐 할래?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경민대 교수 되는 게 자기 꿈이래. 나한테 그러더라고. 경민대 사회복지과 교수 되는 게 자기 꿈이래. 한쪽 생각할 때, 내가 한쪽으로 처음에는 글쎄 생각이 들었지만 아니 임춘호 교수님이나 나나 손학규 교수님이나 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경민대에 있을 게 아니니까 어차피 이 학교 주인은 여러분이니까 자기는 경민대 사회복지과 교수 되는 게 꿈이래.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하지만 그래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노력하면 될 수 있잖아. 자기 효능감 가지고 공부하면 되잖아. 걔는 방학 때도 맨날 학교 나와요. 맨날 그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 진짜로. 나중에 걔가 경민대 교수가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이런 무기력을 극복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내적 동기에서 유발되어진다. 하고자 하는 어떤 동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밥 사 먹는 거 돈이 많이 들어요? 그 친구들하고 도시락 싸갖고 다니세요. 나도 도시락 싸갖고 다녀. 도시락 싸갖고 다녀 진짜로. 그래서 여기 벤치 같은 데서 나는 여기서 도시락 먹으면서 돈 많이 들면 그럼 집에 있으면 덥고 춥잖아. 도서관에서 공부하세요. 뭐가 부족해? 학교에서 나가잖아. 6시까지는 있을 수 있어. 나는 요즘에 의정부시에 그 회의가 있잖아요. 그 의정부까지 걸어 다녀. 버스 안 타고 다니고 운동 삼아 걸어 다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없다면 걸어서 학교 올 수 있잖아. 나는 내가 월화수목금까지 학교에 매일 나오는 이유가 방학 때까지 매일 나오는 이유가 딱 하나야. 뭐냐면 집에 있으면 게을러져. 집에 있으면 자꾸 눕고 싶고 집에 있으면 자꾸 TV 보고 집에 있으면 나도 자꾸 낮잠이야. 낮잠 자면 밤에 잠을 못 자. 그러면 이제 리듬이 깨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월화수목금 수업이 있던지 없던지 맨날 학교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왜 이렇게 학교 많이 오니? 학교 오는 게 편해. 그래야지만 왜냐면 집에 있으면요 이제 발걸음이 100보밖에 안 걸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학교 오면 그래도 사람들 만나고 뭐 이렇게 책도 보고 강의 준비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런 동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친구하고 야 우리가 진짜 뭐 얼마 안 남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원하는 꿈과 내가 원하는 꿈을 서로 격려하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뭐 그런 동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민대를 졸업했지만 그죠? 서울대를 공부한 사람과 똑같은 경민대 교수가 된 그런 어떤 입지적인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지. 그죠? 난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경민대 출신의 선배가 경민대 학생들을 제일 잘 이해하거든. 제일 잘 이해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자기 효능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단순하게 우리가 사회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들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당장 이런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하고 이런 동기를 통해서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아갈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뭐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나가다가 나를 만난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아마 안 보이겠지. 교수가 비대면이니까 나 모르겠지라고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뭐 오케이, 뭐 괜찮아, 뭐 내가 못 봤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수에게 도움을 구할 때는 도움을 구하고, 또는 뭔가 동기를 받기 원해서, 그죠? 또 이런 조언을 하면 그런 조언에 대해서 여러분 삶에 대해서 동기를 받고 삶을 변화해 나가야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기 유발이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교수님 딸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거든요. 3학년 올라가는데 얘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데 얘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요. 얼마큼 열심히 하냐면 이제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여서 공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줌 있죠? 줌, 구글 클래스, 줌 있잖아. 줌을 친구들하고 같이 켜놔. 줌으로 수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는데, 노트북으로 줌을 켜놔. 그래서 서로 감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도 거기 공부하고 얘도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거야, 줌으로. 그래서 내가, 야, 자. 그러면은, 안 됐네. 쟤 지금, 공부하고 있고 줌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자냐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그 동기가 되는 거야. 서로 힘들어, 피곤해. 그래도 걔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라고 싶은데 같이 공부하는 게 서로 경쟁심을 갖고 같이 동기가 되니까, 나중에 되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막 새벽 2시까지 공부해. 어떤 때 공부가 안 되더라도 줌을 켜놓고 친구하고 내가 끝까지 2시까지 약속했으니까 공부하겠다라는 생각이 서로 동기가 되어지는 거죠. 서로 발전이 되어지는 거거든. 그 다음에 필요시 어떤 적절한 행동 기법을 이용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가혹한 처벌을 절대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어른들의 감정에 따라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나쁜 행동에 대해서 처벌해야 할지 아이 자체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처럼, 일단 뭐 필요한 행동 수정 기법을 이용해라. 어릴 때부터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미 어린이가 너무 지났잖아. 그렇다 하더라도 어릴 때 올바른 행동을 배우지 못했다면, 혹시나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행동을 수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사실 우리 집에도 매일 전쟁이야. 왜 매일 전쟁이냐면 요즘 이제 온라인 수업이잖아. 온라인 아침에 이제 로그인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잠을 자냐고 온라인 수업 로그인 안 하는 거야. 그 아침부터 집에 난리가 나는 거야. 야, 누구누구 일어나! 빨리 온라인 수업, 온라인 빨리 클릭해야 돼! 그러면 한번 좀만 더 자게. 그러면, 야, 지금 고3이 지금 잠을 자게 생겼어. 시작해가지고 집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어떨 때 보면 되게 안타까워. 되게 안타까워. 어떻게 보면 이제 예비 고3 정도 되면 자기 시간, 자기 스케줄대로 일어날 때 자기가 일어나야 되고 이러는데 그거 가지고 맨날 이제 갈등을 겪게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올바른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습관화되지 못했다면 그런 행동을 가르치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나쁜 행동을 제재하는 대표적 방법이 이제 처벌이라고 하는 거죠. 처벌을 하더라도 우리 교재 245페이지 나와 있어요. 처벌하더라도 어른과 아이들이 서로 합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일관성 있어야 돼. 부모가 또는 사회복지사가 뭐가 기분이 좋다고 넘어가거나 기분이 나쁘다고 너무 가혹하게 처벌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제 뭔가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너무 가혹한 처벌은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전에 사회복지기관 아니고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하도 말 안 들어가지고 보육교사가 어린아이에게 10분 동안 벽을 보고 서 있으라고 했대요. 근데 이게 아동학대가 걸렸어. 이게 하도 말 안 들어가지고 벽을 쳐다보고 10분 동안 서 있으라고 했더니 이게 애한테 너무 가혹하다고. 아동학대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보육 현장도 어렵고 사실은 사회복지 현장도 되게 어려워. 어떤 처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어른들의 아까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245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에 어른들의 감정에 따라 처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쁜 행동에 대해 처벌해야지 아이 자체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건 처벌이고요. 처벌이고 체벌은 좀 다르죠. 체벌은 뭐냐면 실제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체벌하는 거죠. 그래서 체벌은 사실은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실제로 신체적으로 때리는 것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능하는 게 보이지만 오히려 적개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적절하게 아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다. 오히려 막 적개심이나 분노나 또 두려움 같은 게 쌓여서 더 정신건강에 불리할 수 있겠다. 해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타임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타임아웃은 뭐냐면
이제 뭔가 고집이 센 아이들을 다루는데 좀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정해진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며 격리되고 조용한 장소에 일정한 시간 동안에 있도록 하는 법이죠. 아까 이제 벽 보고 10분 동안 서 있거나 또는 뭐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있게 하거나 이것도 너무 가혹한 경우에 또 아동학대의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서 이게 이제 아동학대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또는 다양한 현장에서 이제 타임아웃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행동을 수정하게 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타임아웃을 남용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막 함부로 시키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타임아웃이 끝나면 네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 이유를 말해줘야 한다는 거야. 너 잘못했지? 이게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 네가 이유를 알지?가 아니라 이렇게 네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이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고 그래서 사회복지 선생님이 이렇게 타임아웃에 벌칙을 준 거야. 라고 해서 왜 그가 타임아웃에 대한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대방에게 설득하는 게 중요하고요. 영유아에게는 타임아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권장되어지고 하더라도 5분 이내에서 타임아웃을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수정될 수 있지만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무섭기 때문에 그 행동을 피하지만 더 나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오히려 점점점 강도가 세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이제 처벌이나 체벌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공격적인 아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인 아이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체벌과 처벌이 더 빈번한 경우에는 자아 존중감이 낮아져서 무력감에 빠질 여지가 있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한 처벌과 체벌 그리고 처벌과 체벌 중에서도 왜 네가 처벌과 체벌의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를 상대방에게 설득적으로 이야기해서 서로 간에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PPT에는 없지만 우리 교재 247페이지 보면은 칭찬과 보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좋은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보상해주고 그렇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마치 스키너의 행동 강화 이론 같이, 그러니까 강화 이론이라는 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때 그 행동을 반복하도록 요구하는 게 강화 행동이잖아요. 일종의 칭찬이거든. 근데 어른이 되면 칭찬이 좀 익숙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뭐 그 정도 네가 당연히 해야지. 사실 당연한 게 아니라 사사롭게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그 아이가 좋은 행동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칭찬하는 것이 그 아이의 행동을 보상하는 거고 그 좋은 행동을 강화시킴으로써 좋은 행동을 이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칭찬과 보상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청소년 또 청소년들을 위한 생활 지도에 있어서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뭐 지금 뭐 굉장히 말 급하게 또 스킵할 분은 스킵해 가면서 수업 내용을 했는데 사실 뭐 할 말을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내용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내용적으로 잘 따라올 거란 생각이 들고 그래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특히나 이제 청소년 복지나 아동 복지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 시간 사실은 다음 시간에는 정신 장애에 관한 내용이고요. 아마 이제 여러분 장애인 복지에서 이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할 때 아마 이제 정신적 장애에 관한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학과의 규칙에 따라서 비대면 수업을 할 거니까 영상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자, 한시네요. 자, 오늘 수업은 이 정도만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네.